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가도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만든 은행이 월가의 왕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의 이름은 아마데오 지아니니. 그가 세운 은행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날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은행 제국은 바로 이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부자가 되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부자만을 위한 은행을 부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고 미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떠오르며 미국의 금융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지만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창립자가 사실은 이탈리아 시골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다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데오 지아니니. 그의 인생은 미국 자본주의에 민낯이자 한 인간이 신념 하나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아니니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루이지는 황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수많은 이탈리아 이민자 중 한 사람이었죠. 작은 어업과 농사로 시작한 그는 이민자들을 위한 숙박업과 부동산 사업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미국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 지아니니는 깨닫습니다. 이 나라는 부자만의 나라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싸워야 할 적을 정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지아니니가 겨우 7살이었던 어느 날 노동 분쟁 현장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겪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성숙해지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홀어머니가 된 버지니아는 새 아이를 키우며 농장을 혼자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린 지아니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사업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직한 거래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로렌조 스카티나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친자식처럼 지아니니를 아껴주었고 가족의 농업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지아니니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가족 사업의 물류 담당자가 되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가져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그의 근면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간이 아깝다며 점심도 거르는 경우가 많았죠. 21살이 되자 지아니니는 가업을 완전히 물려받았고 그가 도입한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서 벗어나 고급 식료품점 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10년 만에 연매출 수십만 달러를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니니가 31살의 나이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는 결정이었죠. 20세기 초 캘리포니아는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제조업,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았죠. 지아니니는 이런 경제 호황의 핵심이 바로 금융업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마침 그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지역 은행의 주식을 물려받게 되었죠.
그런데 은행 경영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은 당시 은행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효율적인지였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부유층만을 상대했고 가난한 이민자들은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죠. 1904년 지아니니는 드디어 자신만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작은 은행은 처음부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죠. 일반 서민들, 특히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어 자본금이 100만 달러에 달했고 은행의 미래는 밝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1906년 4월 18일 새벽 모든 것을 바꿀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것입니다. 지진 자체도 끔찍했지만 더 큰 피해는 그 후에 발생한 대화재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로 변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었죠. 대부분의 은행들이 문을 닫고 망연자실할 때 지아니니는 놀라운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불이 은행 금고까지 번지기 전에 모든 현금과 금괴를 빼내어 과일 상자에 숨겨 마차에 실었습니다. 밤새도록 험한 길을 달려 자신의 집이 있는 안전한 지역까지 피난시킨 것이죠. 다른 은행들이 업무를 중단한 사이 지아니니는 임시 책상 하나만으로 거리에서 은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대출 정책이었습니다. 개인적 신뢰만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참사를 기회로 바꾼 지아니니의 전략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었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금을 맡기기 시작했죠. 1907년 금융공황이 닥쳤을 때도 지아니니의 은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아니니의 야망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지아니니는 과감하게 뉴욕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월가 44번지에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인수한 것이죠. 문제는 뉴욕이 이미 JP 모건 주니어의 영역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나타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인물이었거든요. 지아니니의 급속한 뉴욕 진출은 잭 모건에게는 명백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20년대 월가에서 모건보다 강력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어폰트 모건은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 스틸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모건 주니어는 지아니니의 부상을 보고 누가 월가의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건은 지아니니의 은행 주식을 폭락시키는 중상모략 캠페인을 시작했고 몇 주 만에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하지만 지아니니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행 제국을 하나로 묶는 트랜스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을 새로 만들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과감한 행동으로 뉴욕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 것입니다. 모건의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지아니니는 뉴욕 금융가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건물 모두 예상치 못한 전대의 미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1929년 10월 검은 화요일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았고 주가 폭락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많은 은행들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지아니니의 트랜스 아메리카 주가도 급락하면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죠. 주식시장의 혼란으로 트랜스 아메리카 이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트랜스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모건의 전 직원이었던 엘리샤 워커였던 것입니다. 곧 트랜스 아메리카 임원진과 이사회가 지아니니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던 지아니니는 자신이 직접 창립한 트랜스 아메리카에 사임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니니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임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회사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아니니는 즉시 연합 트랜스 아메리카 주주단을 결성하고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에 반대하도록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부 출신 은행가인 지아니니는 무자비한
월가식 은행가들보다 훨씬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지아니니는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니니가 트랜스 아메리카 회장직을 되찾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소유하게 되자 주로 모건의 충실한 지지자들로 구성된 기존 이사회는 해임되었습니다. 서부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뉴욕으로 와서 월가의 제왕을 무너뜨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아니니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영웅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주주들이 환호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냈죠. 1932년 지아니니는 파월 스트리트 1번지에 있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금융 혼란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규제 문제와 강력한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아니니의 리더십은 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했습니다. 1930년대 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되었고 1945년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자 지아니니는 마침내 은퇴하고 자신 재산의 절반을 교육과 연구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1949년 봄 아마데오 지아니니는 심장마비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죠. 지아니니의 장례식은 1949년 6월 6일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서 거행되었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시 자산 60억 달러 넘고 지점 517개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사립은행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아니니는 검소하게 살았으며 개인적으로는 큰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니니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개인 재산 가치는 48만 9,270달러에 불과했죠.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과 안정을 경험했고 캘리포니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최대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새 최고 경영자 클라크 베이스는 회사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1959년 클라크 베이스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뱅크 아메리카드를 내놓습니다. 이건 사실상 오늘날 비자카드의 시초예요. 당시 캘리포니아 200만 가구가 이 카드를 받았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카드 한 장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신용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혼란에 빠졌어요. 베트남 전쟁과 경기 침체,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 겹치면서 경제가 흔들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새 지도자 톰 클라우제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죠. 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이 되어 느려졌고 점점 자만해지는 사이 경쟁자들은 도약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시티은행의 월터 리스턴은 혁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969년 케미컬 뱅크가 미국 최초의 ATM을 출시했고 리스턴은 즉시 그 잠재력을 알아봤죠. ATM의 도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시티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치고 미국 최대 상업은행이 되었습니다. 클라우젠 은퇴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샘 아마코스트를 새 사장으로 취임하지만 그는 내부 문제와 외부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시기를 맞습니다. 1980년대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3세계 부채 위기, 펜스퀘어 은행 파산,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내부 경영 어려움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된 위기들에 직면했습니다. 은행이 위기에 처한 동안 한 남자가 적대적 인수를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켜버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샌디 와일, 무자비한 기업 인수자였습니다. 1985년 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샌디 와일은 투자은행 시어 슬리먼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확보하고 자신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합병을 제안했죠.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사회는 반격을 택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은행의 전 회장인 클라우젠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클라우젠은 인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독극물 조항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잠재적 인수자의 소유권 비율을 희석하는 방어책이에요.
또한 유명한 찰스 슈왑을 포함한 많은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클라우젠의 리더십 하에서 놀라운 회복을 이뤄냈고 1988년 말까지 은행은 7위 6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행업계는 또 다른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샌디 와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 시도가 실패한 후 제이미 다이먼과 함께 시티코프 합병하여 미국 최대의 금융기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다양한 금융 부문과 얽히게 되었고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와 그에 따른 시장 공황은 은행업계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규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때 전략적 움직임으로 여겨졌던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의 인수가 부실 모기지 자산이 되면서 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릴 린치를 인수하여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겸손함과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죠. 그의 리더십에 투자자 워런 버핏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큰 신뢰를 표하며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버핏의 신임 투표와 모이니한의 리더십 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놀라운 회복과 변혁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은 다시 일어선다.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위기 속에서도 회복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202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거대한 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 세상이 흔들려도 이 은행은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정부가 언제나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은행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진짜 강한 은행은 위기 속에서도 고객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은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데오 지아니니가 처음 꿈꿨던 사람을 위한 금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초심을 지켜내느냐 잃느냐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다음 100년이 결정될 것입니다.